11월의 마지막 주. 기온은 갑자기 떨어졌고 바람은 사람들의 어깨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도 이날이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춥네, 오늘은. 유난히 춥네. 할머니 이렇게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제 우산 쓰세요. 전 괜찮아요. 왜 날 이렇게까지 챙기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던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선행.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며칠 뒤 조용하던 학교 앞에 검은 정장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준호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준호는 올해로 17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키는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몇 개 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준호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준호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준호는 작년에 신던 신발을 깨끗이 닦아 신었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못했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늦게 퇴근하시면 준호는 물을 받아들였고 아버지가 허리를 아파하시면 조용히 파스를 갖다 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편의점에 들러 과자를 사 먹을 때 준호는 혼자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차가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고 담벼락에는 덩굴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고양이가 나타나 준호의 발걸음을 따라오기도 했죠. 그 골목 어귀, 낡은 철물점 앞에서 준호는 매일같이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양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주워 담았고 빈 캔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본 날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추운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학교 갔다 오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봤어요. 좀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하면 할머니는 그러네. 하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하면 할머니는 먹었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면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학생은 공부나 해. 준호는 아쉬웠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준호는 얇은 점퍼를 입고 학교에 갔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입는 옷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주려고?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폐지 줍는 할머니 계세요. 춥게 보여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주고 싶은데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계속 할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편의점에서 핫팩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따뜻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핫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할머니에게 작은 것들을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물티슈, 학교에서 나눠준 사탕, 집에서 싸온 주먹밥 1개. 할머니는 매번 사양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못 먹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11월 중순,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만이 준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학생도.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준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학생, 왜 저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지? 뭔가 아는 사이인가?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할머니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른이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친구들도 가끔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 할머니한테 인사해? 친척이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르신이시잖아.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호는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는 학교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청소 당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할머니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너무 늦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준호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봬요. 그날 밤 준호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고 달은 반달이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서 주무실까? 따뜻한 곳에 계실까? 혹시 춥지는 않을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준호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를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왔고 선생님들은 오늘 우산 꼭 챙겨 하고 당부했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챙겼습니다. 살이 2개 부러진 우산이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업이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거세졌습니다. 학생들은 우산을 펼치며 335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우산을 꺼냈습니다. 부러진 살 때문에 우산이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평소 다니던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고 땅에서는 빗물이 튀어올랐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철물점 앞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박스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렇게 비를 맞으시면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달렸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고 운동화는 빗물 웅덩이를 밟았습니다. 교복 바지가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어쩌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할머니, 이거 쓰시고 집에 가세요. 준호는 우산 손잡이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학생이 써야지. 할머니, 제발이요. 제가 걱정돼서 공부도 못해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들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뛰어갈게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준호의 머리를, 얼굴을, 교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산은? 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얼른 씻어. 감기 걸리겠다. 준호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가셨을까? 우산이 도움이 됐을까?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산을 할머니께 드렸으니 오늘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서둘러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으니까요. 준호는 30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나신 건 아닐까? 혹시 어디 입원하신 건 아닐까?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1교시 수학 시간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문제 풀어봐.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니? 집중 안 되나?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때문에 살았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못 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교회 처마 밑에서 잤지. 학생이 준 우산 덕분에 조금이라도 비를 피했어.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집은 없어. 고시원에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나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에 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골목은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준호와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들은 할머니와 준호가 서 있는 곳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명, 아니 6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에요. 할머니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라는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5년 만입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15년. 준호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일어서며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요. 남자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른 정장 남자 하나가 민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니야. 1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민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이준호요. 준호 학생, 혹시 우리 어머니와 아는 사이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자주 뵙는 분이에요. 민석은 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이 며칠 전에 우산을 씌워드린 학생입니까?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고맙습니다. 민석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학생, 학교가 어디입니까? 준호는 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석과 다른 사람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왜 할머니는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셨을까요? 왜 15년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준호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밥도 안 먹고.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저녁은 드셨을까? 추운 곳에 계시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골목을 지나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처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교시 시작종이 울리기 전 학교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야, 저거 봐. 무슨 차 저렇게 많이 와? 준호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5대가 학교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야,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혹시 경찰? 아니야, 경찰복 안 입었잖아.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얼굴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지 않고 교무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2학년 7반 이준호 학생은 즉시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학년 7반 이준호 학생.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민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혹시 며칠 전에 폐지 줍는 노인분을 도운 적이 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준호야. 너 잘못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민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민석은 준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학생, 아니, 준호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그러실 것까지야. 회장?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학생, 학생이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것이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폐렴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비를 맞으신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우산을 더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학생. 학생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그날 밤 더 큰 위험에 처하셨을 겁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호 학생, 우리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교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마당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50년 전 사진이죠.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단아했고 눈빛은 강했습니다. 지금의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가의 아내셨습니다.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시면서요.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저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더 많은 재산을 원했죠.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도. 어머니는 너희들은 돈밖에 모른다. 나는 이제 사람답게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신 것처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전 저희는 우연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골목의 방범 카메라에 어머니가 찍힌 겁니다. 저희는 확인하러 갔고 그리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학생이 우산을 씌워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오랜만에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모두 울었습니다. 한 학생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우리 가족이 1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교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 학생 우산 준 학생은 어떻게 됐나 였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학생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학생만 괜찮다면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수업은 괜찮으니까 다녀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교장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학생, 자랑스럽네. 이런 제자가 있다는 게. 준호는 민석을 따라 학교를 나섰습니다.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넓었고 좌석은 편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큰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높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특별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는 특실 701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기 전에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학생 어머니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넓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있었고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몸은 이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학생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산 고마웠어.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랑 또 얘기해야죠.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학생아. 네, 할머니. 사람이 사람한테 해준 게 참 고마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드물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내게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줬어.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베개로 흘러갔습니다. 민석도 침대 반대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다른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1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잠들었을 때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생 덕분에 어머니께서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닙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학생이 어머니께 사람의 온기를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민석과 준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15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민석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은 저희가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했어.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그냥 도망쳤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동생인 민주, 막내 민수,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손녀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손녀 어쩜 이렇게 컸니?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여주면서 매일 얘기해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 했습니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가지마. 학생도 내 가족이야.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석이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어머니, 민주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78년 짧지 않은 세월이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게 많아. 돈도, 땅도, 회사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고 싶구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 가진 것 없어도, 높은 자리에 없어도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걸.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가, 민주야, 민수야. 너희들이 회사를 잘 이끌어 가거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이 먼저다. 돈은 그 다음이야.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학생.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학생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잃지 마라.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고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고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민석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찾았습니다. 학생. 준호는 할머니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보았습니다. 민석아, 이 학생 잘 부탁한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오후 6시 27분 모니터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27분 임종하셨습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민주와 민수도 할머니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실 빈소에 모셔졌습니다.
영정 사진은 50년 전 한옥 대청마루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국화가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향 냄새가 빈소를 채웠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섰을 때 준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학생,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서 쉬세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를 겁니다. 학생이 괜찮다면 발인 때 와주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학생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준호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병원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었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걷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준호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병원에 갔던 일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일을. 어머니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참 착하구나. 어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따뜻했던 미소, 마지막으로 들었던 고마웠어라는 말. 준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계시나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깨끗한 검은색 셔츠를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준호에게도 맞았습니다. 준호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업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시다니. 15년 만에 가족을 만나셨다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준호는 조용히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속 눈빛이 준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민석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준호 학생,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석은 준호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와 민수, 그리고 손자, 손녀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3일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주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학생이죠?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학생, 우리 어머니께서 마지막 며칠이라도 행복하셨던 건 학생 덕분입니다. 준호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여는 없었지만 영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관이 천천히 운반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준호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영구차에 관을 실었습니다. 할머니, 가시는 길 편안하세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장지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고 점차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묘소는 산 중턱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준호가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묘소 옆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세워진 묘소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곁에 모시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흙이 관 위에 덮였습니다.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관이 끝나고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 준호는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작은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과 떡, 나물이 놓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에서 외롭지 않게. 민주와 민수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절을 했습니다. 준호도 묘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민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학생, 장지에서 내려가기 전에 가족회의가 있습니다. 학생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어머니께서 학생을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한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3개월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3개월 전, 그때는 할머니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부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자녀들에게 균등히 분배한다. 민석 3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내가 죽기 전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것.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추가로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 한 학생을 만났다. 이준호라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나에게 사람의 온기를 돌려주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나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내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나는 이준호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평생 지원하라고 명한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 외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라. 정자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 이것은 학생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말라. 다만 나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학생, 이것이 어머니의 뜻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추워 보여서, 그래서 우산을 씌워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인사를 드린 거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편안하셨으면 그것만 바랐어요. 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주와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학생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진짜였으니까요. 민주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학생, 우리 엄마는 평생 사람을 봐왔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학생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엄마는 아셨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학생 덕분에 열렸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정자에는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장지를 내려와 시내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민석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학생, 부담스럽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민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생,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남기신 건 돈만이 아닙니다. 준호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짜 남기고 싶으셨던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학생이 어머니께 보여준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뜻이죠. 준호는 가만히 민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업을 하셨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자리에도 올랐죠.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사람다운 대접이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죠. 회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민석은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학생, 어머니의 뜻을 받아주세요. 그건 학생에게 빚을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계속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민석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준호를 집 앞에 내려주기 전 민석은 트렁크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 보자기였습니다. 색은 발에 있었고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펴보세요. 그게 어머니가 학생에게 주고 싶어 하신 진짜 선물이에요. 준호는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습니다. 준호 학생,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겠습니다. 학생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준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보자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단추 5개였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준호는 단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두 번째는 작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손바느질로 기워진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실밥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봤던 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셋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민석과 동생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편지였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학생에게. 학생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학생이 내게 보여준 친절은 작았지만 내 마음에는 크게 남았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평생 간직한 것들이에요. 비싸지 않지만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단추는 내 남편이 입던 옷에서 떼어낸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옷은 다 정리했지만 단추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가끔 만지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천조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이에요. 셋 다 이 옷을 입고 자랐죠. 찢어진 곳을 내가 손수 기웠어요. 바느질 솜씨는 없었지만 정성만은 담았답니다. 사진은 아이들이 5살, 3살, 2살 때 찍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했고 나는 엄마였어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학생,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높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학생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실천하고 있고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학생만은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요. 내가 학생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한 건 학생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가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학생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고마웠어요, 준호 학생. 학생 덕분에 나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됐어요. 정분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준호야. 며칠 동안 어디 갔었어? 응, 중요한 일이 있었어. 준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장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가자 민석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준호 학생,
어머니 제사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민석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첫 제사는 내년 같은 날이에요. 그때 꼭 와주세요. 학생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준호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민석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어머니께서 학생 가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준호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민석 씨 아니 회장님. 그냥 민석 형이라고 부르세요. 민석 형 할머니 덕분에 형제분들이 다시 가까워지셨나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세 남매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잘하자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학생 덕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가족이셨잖아요. 다만 잠시 길을 잃으셨던 거죠. 민석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학생. 정말.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장례식 이야기를, 그리고 유언 이야기를.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기특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돈이 있든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준호는 믿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23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할머니의 지원 덕분에 준호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준호는 믿었습니다. 대학에서 준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노인복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셨던 외로움, 그 고통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도심의 한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준호는 만족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고 도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준호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5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길을 걷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5년 전 할머니께 드렸던 그 우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항상 우산을 2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하도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옷은 얇았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제 우산 같이 쓰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너 적겠다. 괜찮아요. 저 금방 가니까요.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고 준호는 할머니 속도에 맞췄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니? 준호요. 이준호예요. 준호 참 착한 이름이네. 부모님이 잘 지으셨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마침 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안 젖었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준호의 어깨는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그해 겨울 할머니의 오주기 제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석과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묘소는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소나무는 더 높이 자랐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준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호 왔구나. 잘 지냈니? 네, 형. 잘 지냈어요. 민석은 5년 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표정은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 나물, 떡, 생선.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묘소 앞에 섰습니다. 2번 절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회복지사 됐어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음복을 했습니다. 민석의 딸 서연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 오빠, 저 오빠처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왜? 할머니 이야기 듣고요. 그리고 오빠가 하는 일 보면서요.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야.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 민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준호한테서 서연에게로. 민주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묘소를 내려오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누워 계신 묘소. 그곳에서 2분은 평화롭게 쉬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준호가 조금씩 도와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괜찮니? 네, 엄마. 좋아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이고요. 그날 밤 준호는 어릴 적 살던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골목길에서 할머니를 처음 본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드린 날, 병원에서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날.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그날의 우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행사 준비에 앞장섰습니다. 행사 당일 5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셨습니다. 준호와 동료들은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를 불렀고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덕분에 외롭지 않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와주셔서요.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는 복지관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세상이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외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따뜻함을 나누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5년 전 할머니를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철물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허리, 낡은 옷, 하지만 따뜻했던 미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계속 이렇게 살게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요. 준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처럼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뿌린 씨앗은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소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